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물벼락 갑질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을 한진그룹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소식을 포함해서 드루킹 사건, 또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 공개 소식까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양호 회장이 뒤늦게 불을 좀 끈 것 같습니다. 예.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을 경영 전반에서 그냥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조 회장의 어떤 좀 뒤늦은 사과 조치가 일단 악화된 거에 대해서 좀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민 전무의 그 물컵 이후에 조현민 전무가 여행을 떠났죠.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공분이 일었고, 그러니까 SNS에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제 죄송하다는 취지의 그 뭐 사과를 했지만 미진했죠. 그러고 나서 별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추가로 뭐 음성 파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양호 회장의 부인까지도 이제 그 음성 파일이 그러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음성 파일이 나오면서 청와대의 그 국적 항공사로서의 뭐 코리아나 그런 태극 문양 빼라부터 굉장한 이제 그 여론의 그 분노를 사고 나니까 14일 만에 조양호 회장이 그것도 뭐 직접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서 임직원들하고 그리고 언론사에다가 지금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메일로 발표하는 형식이 적합했느냐도 우선 좀 그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조현민 전무하고 조현아 사장을 카르호텔 네트워크 사장이죠. 그 일선에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겠다. 하지만 아들은 남겨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죠.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 있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한항공의 회장은 조양호 회장이고 그 아래에 부회장직을 지금 신설하겠다. 근데 그 부회장을 한진칼의 성함이 석태수 대표이사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의 발표는 회장 내가 있고 그 아래 부회장이 있고 그 아래 그 조원태 대표이사가 있으니 아들이 있으니 뭐 아직 그러니까 그 결제 라인이 이렇게 서열이 있으니까 좀 견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러면서 대한항공에서는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인데 이 석태수 한진칼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한진칼은 지주회사예요. 그죠? 2014년부터 조양호 회장이 그 조원태 대표이사로의 그 집에 그 승계를 위해서 만든 체제가 이 지주회사 체제인데 거기에 지주회사가 한진칼이란 말이죠. 그 대표이사가 대한항공의 부회장으로 온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이냐 많은 질타가 지금 또 조 회장의 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견제가 되겠느냐는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력을 보면은 뭐 주 한진의 대표이사도 했었고 뭐 한진해운의 대표이사도 했었고 그럴 때 조양호 회장이 당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그런 음성 파일에서 그런 그 오너 일가의 그 뭐 경영 체제를 경영 방식을 몸소 다 겪으면서도 그 정도 자리까지 갔으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체화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수능적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해도 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조현민 전 전무가 맡은 직책만 해도 총 7가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다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재벌 3세, 4세 지금 현역에 있는 재벌 3세, 4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그 어떤 관련되는 임직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현민 전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항공의 상장사, 비상장사를 포함해서 7곳의 임원을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금 다 일괄적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른데 추가적인 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법률 요건상 다른 사람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임원들이 이 그 조 전무의 역할을 그냥 대체할 그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회사마다의 나름대로의 경영 판단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 회장의 그 3남매가 어쨌든 그 차남인 이 조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이외에는 경영에서 일단 빠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쨌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그 많이 걱정하는 것은 조현아 첫째 그 전 부사장 같이 이제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서 네. 슬며시 들어왔다는 예. 또 공교롭게도 그와 같이 슬며시 들어오는 때와 이 조 전무의 이 이른바 그 물컵 갑질이 겹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한 번에 팍 터져버렸던 그런 것 같은데 결국 평소 때 잘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잘 그 봉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적어도 제가 알기로 경영 내에서 이른바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대처했는 케이스가 그 여러 개 있는 반면에 대한항공의 이 땅콩 회항 사건은 경영계에서 위기 경영을 가장 실패했는 사건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가 대학에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나쁜 선례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3년, 4년이 지난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그때에 대한 반면 교사로 해서 이번에 그 위기 어떤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그 어떻게 보면은 모자란다 그런 평을 듣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아들 논란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들은 사장 직책에 있는데 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들도 그렇죠. 물론 갑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죠. 결국 이른바 행위 책임 원칙에 따라서 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조현아 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조현아 부사장은 4년 전에 이른바 땅콩 회항이라는 것으로 해서 실제 구속돼서 실형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조현아 부사장 같은 지금 그 조현민 그 전무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엄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아니면은 밀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얘기했던 조원태 대한항공 그 대표이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의 대표이사 중에 공동 대표이사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 선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원태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젊은 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뺑소니 의혹 그리고 또 70대 할아버지에 대한 폭행 의혹 이런 여러 개들이 어떤 그 이른바 재벌 3세에 대한 윤리적 비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행위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1대 지주가 그 대한칼이라고 하는 지주회사인 반면에 예. 2대 지주가 지금 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12.69%, 한 13% 정도 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법적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예. 어떤 앞으로 이 그 국민연금이 이 대한항공과 관련된 임직원 선임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 회장, 조 씨 일가가 이제 고가의 어떤 면세품을 직원들을 동원해서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로 관세청이 그 재벌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밀수죄가 이게 되게 큰 거잖아요, 사안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기간 동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치졸한 그 범죄이잖아요. 그게 그 항공사의 오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그 뭐 세관을 안 거쳐도 되는 걸 이용해서 뭐 심지어는 뭐 가구도 있다고 그러고 뭐 속옷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자택이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아주 명품 옷들이 그 뭐 발견이 발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찾았다라고 하는데 또 그 지금 그 대한항공 안에 이제 그 단체 그 비밀 그 창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제보들이 많은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뭐 명품 드레스가 구겨지면 안 된다고 1등석 좌석을 뒤로 눕힌 상태에서 뭐 가지고 왔다 이런 제보까지도 예. 있어요. 이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봐서는 그 단체 그 톡하는 방에서 나온 제보가 좀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작은 물품부터 고가의 물품까지 이렇게 이게 밀수죠. 이런 것이 밀수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액수에 한 10배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형사적인 처벌을 떠나서 대한항공, 그야말로 국적항공사의 오너가에서 밀수를 했다는 게 그것이 예. 정말 도덕적인 비난과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추후 조사가 또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드루킹 수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점점 수사 범위가 좀 넓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했던 카페 경공모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또 다른 김 씨, 이분은 필명이 파루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파루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파루스는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드루킹의 버금가는 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드루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중 편지로서 이 회원들에게 보냈는데 파로스의 리드를 잘 따라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플랜 B의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 지금 그 서울 경찰청장이 이 전체 이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수사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자금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의 흐름은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3명이 구속된 사람 중에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금 총책이라고 구속을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은 회계에 관한 이제 실무자일 뿐인 것이고 이 그 파로스가 자금을 총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른바 참고인, 증인으로 지금까지는 조사를 하다가 오늘 지금 그 이철성 경찰청장의 언급에 따르면은 조만간 이와 같은 그 업무 방해에 공동 정범으로 이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 그 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바닥에 정치 바닥에서 좀 활동을 했던 분이 있어서 몇 년 전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몇백만 원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경공모가 1년 그 전체 그 자금이 한 11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8년 동안 그 이 누름나무 출판사가 책 한 권 내지 않았고 또 그 다른 강의를 했거나 이런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11억 정도 된다고 하면 하루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결국 1년 그 연 관리비 11억. 이것에 대한 그 출처와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파로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에 종점을 찍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련 내역들이 있을 거죠. 그럼 장부들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이제 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공모 자체가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 유지비가 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런 그 댓글 관련해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또 사람들이 조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직이 물론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 활동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많이 돈이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현금으로 돌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누 제조를 해서 팔았다고 하는 플로라맘 그 맘의 입금 계좌 명의가 이 파로스 김 씨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계좌를 우선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금의 그 흐름을 볼 거예요. 거기에서 글쎄 이거는 이제 속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뭉칫돈이 툭툭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뭉칫돈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아니면 아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든가 그런 돈들에서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의 흐름을 쫓을 가능성이 있죠. 자금의 흐름 내역들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계좌 이체를 했다면 인멸이 어렵죠. 계좌 이체를 했다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차명 계좌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그 누구한테서 이 차명 명의자가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이런 것도 다 뒤지게 될 겁니다. 일단 검경 수사팀이 드루킹 등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가 업무 방해죄인데요. 처벌 수위도 좀 궁금하고 또 엮인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천
그 수를 조작을 한 거 이것은 업무 방해죄로만 지금 기소가 예. 됐어요. 그런 이유가 지금 뭐 선거운동 때도 아니고 예. 당시가 그 평창올림픽의 그 여자 그 하키팀 단일팀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 댓글을 하고 추천수를 올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포탈에 대해서 그 네이버라는 포털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죄로만 기소를 됐는데 문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이전에 뭐 조기 대선 때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은 그 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만료가 됐어요. 2017년 5월에 그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선거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뭐 이런 식의 매크로처 같은 이런 어떤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댓글의 추천수 같은 걸 조작을 했다면 업무방해 가 그 해당이 될 거고요. 막 이런 부정적인 그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를 거기 보면 지금 뭐 170개의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예. 그거는 아이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아이디를 뭐 모아놨다가 그렇게 그게 만약 도용이라든가 고난을 남용해가지고 함부로 썼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받지 않고 썼다고 하면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어떤 행위별 유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뭐 적용될 법들은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될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도 있겠고요. 명예훼손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그래서? 있는 명예훼손이 예.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특검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특검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예. 과연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그 수사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이 문제가 촉발되게 된 계기가 그 이주민 지금 현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실제 이제 그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주고받은 내용이 없고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내용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거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쌍방적인 통행이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증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SNS 이외에 뭐 굉장히 보안 수준이 높은 그 또 다른 그 뭐 시그널이라는 것까지 예. 얘기를 했고 예. 그뿐만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의 이 그 기사 목록을 김경수 의원이 거꾸로 드루킹한테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경찰이 어떤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야권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오전에 그 야3당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모여서 이 3당 공조를 통해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최근에 보면은 그 총경을 단장으로 해서 수사할 인력을 한 30명 이상으로 지금 올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수사 결론을 보고 나서 그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가 해서 굉장히 격론이 뜨거운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과 합의를 해서 뭐 특검법을 받는 대신에 이 야당으로서는 이 그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 서로의 어떤 국민들의 의혹은 풀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은 하게 하는 국회를 만드는 나름대로의 어떤 협상의 어떤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큰 일이 없다면 별 의혹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네. 빨리 그냥 의혹을 털어버리는 게 더 좋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네. 지금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정치 브로커에게 이 김경수 의원이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증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 본인 스스로 경남지사에 출마를 하면서 특검도 원하면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국민의 의혹을 빨리 털고 본인도 그 깨끗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선거 전에 나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국민의 의혹을 털어주기 위한 어떤 공정한 수사의 노력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합격률을 봤더니
실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3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학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게 이제 누적 합격률하고 예. 7회 변호사 시험이 올해 있었거든요. 이번에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비율하고를 이제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 누적 합격자 수를 보면 3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은 없어요. 없지만 올해 7회 변시의 합격자 수를 보니까 90몇 %가 되는 학교와 뭐 30%가 채 안 되는 학교가 예.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합격자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이걸 학력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 차이도 크다는 거고 예. 뭔가 그 로스쿨들에서는 이 실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나 많은 것에 부족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로스쿨을 좀 통폐합을 해서 좀 이런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가 실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통합 얘기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이 드리는 말씀인데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 그렇게 몰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개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많았었습니다. 예. 이 공개를 요청하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합격자 수가 일일이 다 공개됐는데 예. 지금 로스쿨이라고 그걸 공개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앞으로 잠재적으로 로스쿨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경쟁력 있는 로스쿨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 반면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할 경우에 그 사법시험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그럼 다시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으로서는 어쨌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적으로 지금 25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적어도 올해 있었던 7회 로스쿨 기준으로 봤을 때에 11개 로스쿨이 이 합격률이 50%가 안 되고 그중에 3개 로스쿨은 합격률이 20%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너무 지나치게 있다고 하면은 숫자만 많이 해서 뭐 하느냐. 마치 일본처럼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로스쿨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지금 통폐합되고 가는 그런 어떤 경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뭐 그런 같은 성명이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네. 그와 같은 어떤 정책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지망생들이 이번 이 발표를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는 7월에도 또 시험이 있고 8월에 또 응시를 하게 될 텐데 올해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이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취업에 되겠죠. 이제 하위권에 있던 그 로스쿨 출신들이 좀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그런 판단을 하게 느낌을 되고 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주니까 그런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예. 그런데 이전에도 사시 합격자 수는 각 대학별로 발표를 했었어요. 합격자 수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그 불이익 뭐 그런 선입견 형평성 이런 문제는 것들은 아닌 거군요. 예, 그런 그런 문제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궁금한 게 뭐냐면 변호사님 이게 평균 누적 합격률은 90%대인데 왜 올해는 1등이 70%밖에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로스쿨이 나오면은 5년 동안 5번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합격했는 사람들이야 나가지만 지난번에 합격하지 못했던 재수생, 삼수생 이런 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시험 치는 사람 대비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특히 그 1차의 그 7년 전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합격률이 한 80%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모든 누적률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예. 최근에 2, 3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합격자 그 시험 치는 응시자 수는 많은데 전체적인 합격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 응시자 대비 이 합격률이 툭 떨어지게 돼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번에 있던 지방에 있는 3개 대학은 낮았군요. 20%로 떨어져서 예.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떤 그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수희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